자, 자기계발 능력 제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 능력은 11강까지 해서 끝마쳤고 1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기초 능력 중에 자기계발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맨 먼저 다뤄지는 것이 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주간의 강의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직업생활에서 업무 효율과 대인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 사례 1번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를 보면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2번 휴식은 선약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30대 초반 A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휴식 공지한 게 언젠데 선약이라니. 어차피 술도 안 먹고 일자 끝나면 바로 가는 놈이. 이거는 40대 후반 B차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놈이라뇨. A사원. 1974년생 차장과 1988년생 사원 사이 말다툼은 1970년생 부장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부서 전체를 감쌌습니다. 휴식을 박차고 나가던 B차장은 매주 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송년회인데 그렇게 개인 약속이 중요하면 자영업을 하든가, 하여튼 요즘 것들은 이라고 하면서 누구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했고, 휴일에 남겨진 A사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기안서 방향을 두고도 이미 여러 번 충돌한 적이 있지요. 조직 부서의 발전과 개인 발전을 동일시하는 선배, 반대로 조직은 조직이고 개인은 개인으로 구분될 존재라는 후배 사이 전형적 갈등의 사례입니다. A사원은 의견을 내라 해서 낸 것뿐인데 저렇게 나오니 꼰대 소리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선배처럼 뒤지 말아야지. 닮고 싶은 선배가 없다라는 말은 A사원 동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푸념입니다. 이건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 제시된 사례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조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갈등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갈등을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저해운이 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보고요. 자, 그러면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조직에서든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 능력과 직무 만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스타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키슬레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양식지에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1번서부터 40번까지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등급가는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상당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래서 40문항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 유형별 문형에 있어서 아래 빈칸에 합산해 보면 되는데, 아래 그림에 자신의 점수를 0표로 표시하고 점수들을 연결해서 팔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 8가지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점수의 합을 나와서 어느 정도 합이 나오는지 그걸 합쳐서 팔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팔각형의 모형이 중심으로부터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일수록 그 방향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양식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일 뿐이므로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각 문형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면, 즉 각 문형이 지배형 1, 실리형 2, 냉담형 3, 고립형 4, 복종형 5, 6, 7, 8 이렇게 해서 8가지 형태의 스타일의 의사소통 스타일인데 1, 9, 17, 25, 33 이것이 지배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 하면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면 0점,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각각의 점수를 돼 있는 부분들을 지배형의 몇 점, 그 다음에 실리형의 몇 점, 고립형의 몇 점, 순박형의 몇 점 이렇게 나눠서 크게 지배형과 복종형, 냉담형과 친화형 그 중간의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합산해서 이 각각의 8개의 꼭지점을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시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겠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배형은 자신감이 있고 지도력이 있으나 논쟁적이고 독단이 강하여 대인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성격과 여기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리형은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성취지향적으로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고 그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실리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냉담형이 있는데, 냉담형은 이성적인 의지력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고립형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립형입니다. 복종형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 표현과 주장이 필요한 형태가 복종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박형은 단순하고 솔직하며 자기 주관이 부족하므로 자기 주장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친화형은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자기 희생적이나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교형은 외향적이고 인정하는 욕구가 강해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간섭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흥분을 잘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안정과 지나친 인정 욕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 이 사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8가지의 의사소통 능력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직업 분야와 고용대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직업생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고 있지만, 누구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죠. 또한 종종 직업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제외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습관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보겠는데 맨 먼저 의사소통을 제어하는 요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이 바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직업생활에서 누구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사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서로 엇갈린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엇갈린 정보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도 있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는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인데, 복잡한 메시지, 이 경쟁적인 메시지, 이것들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야?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를 위한 의사소통은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담거나 서로 경쟁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한 메시지, 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가진 경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즉 복잡한 메시지, 또 경쟁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의사소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일은 눈치로 배워라,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아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임을 명심해야만 하겠죠.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을 분명히 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겁니다.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의 행동이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후 검토와 피드백 활용은 의사소통의 왜곡에서 오는 오해와 부정확성을 줄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이용하여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검토와 피드백 시 그러면 유의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만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때에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어휘를
주의 있게 선택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용어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전문 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조직 밖의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된다면 의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 주의해서 단어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언어를 전달하기 쉽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죠. 단순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경청의 의미는 다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데 반해서 경청은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의미의 탐색이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의사소통을 하는 양쪽 모두가 같은 주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인 지적인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이 이입될 때 더욱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의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억제를 보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오해하기 쉽고, 반대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고 평정을 어느 정도 찾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분위기와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억제를 하는 훈련도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요약해보면, 언제나 주위의 언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내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 반복되는 표현, 내가 그 표현만 자주 반복적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식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다른 표현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표현을 우리는 끊임없이 검토해 봐야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 의사소통 능력 개발센터의 그 내용을 좀 안내를 해보면,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 숙명여대가 21세기 지식문화사회 첨단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학생들의 논리적 표현력,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 개발센터입니다. 그 일환으로 센터에서는 교양 필수 과목인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을 담당하고 있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교양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습득하고 생활과 학문 탐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한 미래 여성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범적 언어 능력 향상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필수로 발표와 토론을 집어넣고 교양 선택으로 언어와 논리 과목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인터넷상에서 숙명여대 의사소통 능력 개발센터를 검색해보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은 조직 또는 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전달 과정으로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집단 내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좁히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사소통이 필요한 내용이죠.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네 번째,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다섯 번째, 의사소통의 능력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대화, 전화통화, 토론 등을 통해 상호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기획서, 편지, 메모 등 그런 문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바로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 상황에서 기초 외국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는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제어하는 요인,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요인을 배웠습니다. 의사소통을 제어하는 요인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인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부족, 메시지의 복잡성, 메시지 간의 경쟁 등은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 전달, 의사소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등이 있어서 이런 의사소통을 제어하는 요소 때문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제어 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은 우선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하고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이해를 높이고, 즉 언어를 단순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피해야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조직원들 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인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 시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며,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게 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그 메시지를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관을 배웠고요. 자, 이어서 바로 13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인 첫 번째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중에 문서 이해 능력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